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독서와 문법, 미래엔 교과서 2의 1단원 품사의 이해를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83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품사에 대해서 배울 것인데요. 품사 분류하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어진 문장을 국어의 품사 분류 과정에 따라 나눈 것이다. 빈칸을 채워서 품사 분류를 완성해보자. 아, 그곳에서 새 옷 하나 더 사니 좋구나. 자, 첫 번째 기준은 뭐였냐면, 자, 뭐가 변하지 않았는가? 자, 그래서 불변어, 또 뭐로 나눴죠? 산이 좋구나. 아, 불변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중학생 때 배웠던 그 기억을 되살려 보면 이것이 변한다 라 그래서 가변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변하지 않았습니까? 네, 형태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형태가 변화했습니다 라는 기준으로 불변어와 가변으로 나눈다. 자, 그 다음 기준 2, 그곳, 옷 하나 뭐 이런 것들은 체언, 아는 독립, 언 뭐뭐에서 뭐뭐을 관계언 뭐 이렇게 나누는데요. 자, 그럼 문장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합니까? 라는 기준으로 나눴을 때, 자, 체언과 세더는 수식해준다. 그래서 수식언 이렇게 되고요. 산이 좋구나는 용언이다라는 거 기억이 납니다. 자, 세 번째, 의미는 어떻게 다릅니까? 옷은 명사고 그곳은 대명사이고, 하나는 수사, 세는 관형사, 더는 부사, 아는 감탄사, 뭐뭐에서 을은 조사, 산이는 동사, 좋구나는 형용사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어사전을 보면 우리말 단어는 적게 잡아도 50만 개 이상이나 되며, 우리가 실제 국어생활에 흔히 사용하는 단어도 5만 개 이상이다. 이 단어들을 성질이 공통된 것끼리 모아 갈래를 지어 놓은 것을 품사라고 한다 라고 했는데요. 자, 이 부분 한번 밑줄 쳐볼까요? 이 단어들을 성질이 공통된 것끼리 모아 갈래를 지어 놓은 것, 이것이 뭐냐? 품사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품사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류가 그러하듯이 품사 분류에도 일정한 기준이 있다. 품사 분류의 기준으로는 형태, 기능, 의미를 든다. 이 세 가지가 바로 뭡니까? 품사의 분류 기준이 됩니다. 자, 실제로 품사를 분류할 때는 이 세 가지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일이 많다. 먼저 형태의 변화에 따라서 뭐로 나누냐면 가변어와 불변어로 나눈다. 다음으로 기능에 따라는 가변어는 용언, 불변어는 체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으로 나눈다. 자, 마지막으로 의미까지 고려하면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 수식어는 관형사, 부사, 독립어는 감탄사, 관계어는 조사, 용어는 동사, 형용사로 총 몇 품사? 9품사가 된다.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옆에서 정말 설명을 잘 해놨죠? 품사의 분류의 기준은 형태가 변하냐 변하지 않느냐,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불변어, 가변어, 그리고 기능으로는 체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 용언, 그리고 의미로는 구품사로 나눌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자, 품사별 특성 먼저 이제 체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밑줄 친 단어들 명사, 대명사, 수사로 나누어 보자. 내가 질문을 던지자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다. 그는 이민수였는데 며칠 전에 서울에서 전학 온 학생이었다. 자, 체언에 속하는 명사, 대명사, 수사는 문장에서 밑줄 한번 쳐볼까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등으로 쓰이며 뒤에 조사가 올 수 있다. 아, 이것이 바로 뭐냐면 체언의 특성이네요. 아,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등의 역할을 하고 조사가 뒤에 붙을 수 있다라는 거죠. 체언 중에서 명사는 위에 학생과 같은 사람이나 식물, 장소 따위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고, 대명사는 그처럼 명사를 대신하여 받는 말,
수산 하나처럼 수요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래서 이제 명사부터 배워보도록 하죠. 다음 소설에 쓰인 단어들 가운데 명사에 유의하며 글을 읽어보자. 자전거 도둑이네요. 수나미는 청계천에 세운 상가 뒷길에 전기 용품 도매상 꼬마 점원이다. 수나미란 어엿한 이름이 있는데도 꼬마로 통한다. 16살이라지만 볼은 아직 어린아이처럼 토실하니 붉고 눈속은 깨끗하다. 숙성한 것은 목소리뿐이다. 제법 굵고 부드러운 저음이다. 이 목소리가 전화선을 타면 점잖고 떨떠름한 늙은이 목소리로 들린다. 자, 그래서 여러 대상에서 들을 수 있는 명사, 특정한 하나의 대상에만 쓰이는 명사, 그리고 반드시 그 앞에 꾸미는 말이 있어야 하는 명사. 이 명사의 종류가 다 나왔는데요. 두루 쓰이는 명사는 보통 명사. 자, 그리고 특정한 하나의 대상에만 쓰이는 것은 고유 명사.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앞에 꾸미는 말이 있어야 하는 명사는 의존 명사. 아, 그렇구나. 그럼 여기서 한번 우리가 찾아볼까요? 자, 고유명사는 세모간 쳐볼게요. 수나미 고유명사죠. 청계천 고유명사. 세운상가 고유명사. 가다가 수나미 또 나왔죠.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이제 보통명사가 제일 많겠네요. 뒷길, 전기용품 도매상, 꼬마, 점원, 이름, 눈, 목소리, 전화선, 늙은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존 명사는 네모칸 쳐볼까요? 16살이라지만, 그리고 숙성한 것은 이렇게 반드시 앞에 뭐가 꾸며주는 말이 이렇게 있죠? 꾸며주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보통명사 또 볼도 있네요.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죠. 명사는 전기용품, 꼬마 등과 같이 어떤 속성을 지닌 대상들을 두루 쓰이는 보통명사입니다. 수나미, 청계천 등과 같이 특정한 하나의 대상에만 쓰이는 고유명사로 나뉜다. 또한 명사는 홀로 쓰일 수 있는 자립명사와 살, 것처럼 반드시 앞에 꾸미는 말이 와야 하는 의존명사로 나뉜다. 아, 그렇구나. 명사가 보통명사, 고유명사, 그리고 자립명사와 의존명사로 나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5쪽. 대명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의 미조친 당신은 몇 인칭 대명사인지 말해보자.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 할머니께서는 당신이 젊었을 때 상당한 미인이었다고 하셨다. 자, 여기에서 가는 듣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2인칭으로 쓰였다. 여기서의 당신은 2인칭이다. 하지만 여기 할머니께서 당신은 여기서 당신은 뭡니까? 문장 내에 있는 할머니를 가리키기 때문에 할머니 몇 인칭이에요? 3인칭이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대명사에는 이것, 그것, 저것처럼 사물을 나타내거나 여기, 거기, 저기처럼 장소를 나타내는 지시대명사. 장소를 나타내는 지시대명사. 나, 너, 우리처럼 사람을 나타내는 인칭대명사. 이것들이 있다. 자, 그럼 지시대명사의 정의는 장소를 나타내는 것이고 사람을 나타내는 것은 인칭대명사. 인칭대명사의 정의. 이렇게 되겠죠. 자, 계속 가볼게요. 인칭 대명사는 다시 1인칭 대명사, 2인칭 대명사, 3인칭 대명사로 나뉘기도 한다. 한편 V표시 가와 나처럼 당신, 가와 나의 당신처럼 하나의 대명사가 2인칭과 3인칭으로 모두 사용되기도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대명사를 정리를 해보면 대명사는 지시대명사와 인칭 대명사가 있고, 이 인칭 대명사에는 1인칭 대명사,
2인칭 대명사, 3인칭 대명사로 나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수사로 들어가 보죠. 수사. 다음 만화에서 고유어 수사와 한자어 수사의 쓰임의 차이에 대해 말해보자. 사가 다섯에 얼마예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물건의 수요를 셀 때와 같은 일상생활에서는 고유어 수사를 사용하고 이렇게 수학적인 계산을 할 때에는 1과 2 이런 것처럼 한자어 수사를 사용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교재. 수사는 하나 둘처럼 수량을 나타내는 양수사. 이게 뭐냐, 양수사의 정의가 되겠네요. 양수사의 정의. 자, 그 다음 또 첫째 둘째처럼 순서를 나타내는 서수사.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서수사의 정의. 한편 우리말에 쓰이는 수사는 하나, 둘과 같은 고유어 수사와 1, 2와 같은 한자어 수사로 나뉘기도 한다. 물건의 수요를 셀 때와 같은 일상생활에서는 가의 다섯처럼 흔히 고유어 수사. 일상생활에서는 무슨 수사? 고유어 수사. 하지만 나의 1, 2처럼 수학적인 계산할 때에는 한자어 수사가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86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형용사 들어갑니다. 자, 동사와 형용사. 다음 점검표를 참고하여 미주친 달다를 동사와 형용사로 나누어 보자. 우리는 한글날에 대문에 태극기를 달았다. 그 참외는 맛이 매우 달았다. 자,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하기 위한 점검표가 있는데 결합하는 어미류가 현재를 나타내는 는과 니은다, 명령을 나타내는 어라, 아라, 의도를 나타내는 뭐뭐 하려 한다를 했을 때 동사는 그런 것들과 결합이 가능하지만 형용사는 결합이 가능하지 않다. 그런 걸 따져서 봤을 때 달았다를 달아라, 태극기를 달아라 말 되죠? 하지만 참외가 매우 달아라 말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가는 뭐가 되냐면 동사가 되고 나는 형용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하는 방법은 동사를 혹은 형용사를 명령형 혹은 청유형 어미로 바꿨을 때 말이 되면 동사고 말이 되지 않으면 형용사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도 보세요. 여기서도 이 달았다를 보시면 이 달았다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니은다로 만들어 보죠. 단다 말 되죠. 매우 단다 이거 말 안 되죠. 이렇게 가능한 거죠. 현재를 나타내는 어미인 는 혹은 다, 니은다 이런 것들을 결합시켜 보면 돼요. 예를 들면 먹는다 하면 동사죠. 현재를 나타내는 어미죠. 근데 말이 되니까 먹는다는 동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와 나의 품사를 구별해 보았고요. 교과서를 보시면 용언에는 사람이나 사물 따위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 그리고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포함된다. 동사와 형용사는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뒤에 결합되는 어미에서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동사는 기억으로 묶어보세요. 움직임을 나타내므로 형용사보다 시간이나 명령 또는 의도 등을 나타내는 표현에 더 자유롭게 결합한다. 이것이 동사와 형용사의 문법적 차이가 되겠습니다. 동사와 형용사의 문법적 차이,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따라서 오른쪽 화살표 가의 달았다는 동사, 나의 달았다는 형용사임을 알 수 있다. 자, 용언의 활용. 가를 참고해 나의 예를 불규칙 용언과 규칙 용언으로 구분해보자. 자, 가. 용언 중에는 문장에 쓰일 때 형태가 불규칙하게 달라지는 불규칙 용언. 불규칙 용언과 그렇지 않은 규칙 용언이 있다. 낫다는 낫고 낫지처럼 어간에 시옷이 나타나기도 하고 나은이처럼 어간에 시옷이 탈락하기도 하므로 시옷 불규칙 용언이라고 한다. 자, 나, 씻다, 짓다, 붓다, 졌다, 솟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활용 불규칙 용언과 규칙 용언으로 나눠보자. 자, 용언 끝이 변하는 것을 흔히 활용이라고 한다. 활용에서 앞에 오는 부분을 어간, 그 뒤에부터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한다. 활용할 때 어간이나 어미 기본 형태가 달라지는 경우 이것을 뭐라고 한다? 불규칙 용언. 불규칙 용언의 정의가 되겠네요. 용언의 정의. 용언은 씻다, 87쪽 보세요. 빗다, 쏟다와 같은 규칙 용언과 짓다, 붓다, 젓다와 같은 불규칙 용언으로 나뉜다. 그러면 씻다, 빗다, 빗다, 쏟다 이런 것들은 규칙 용언, 짓다, 붓다, 젓다 이런 것들은 불규칙 용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씻다 같은 경우를 보시면 씻어, 씻으니, 씻고, 씻음으로 이렇게 되죠. 짓다는 지어, 지으니, 짓고, 지음으로 뭐 이렇게 다 불규칙으로 활용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모칸 치는 것은 불규칙 용언, 불규칙 용언의 활용, 그리고 동그라미 친 것은 규칙 용언의 활용, 이렇게 공부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 87쪽. 자, 이번엔 수식어 배워보도록 하죠. 관형사, 부사. 관형사, 가의 특징을 모두 가지는 단어를 나에서 찾아보자. 가, 어떤 경우에도 조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조사와 결합하지 않아. 독립된 분사로 다른 단어가 띄어쓴다. 주로 체험을 꾸며준다. 나의 고향은 경주 어느 시골 마을이었다. 보이면 온갖 꽃들로 뒷산에는 온통 꽃들의 궁전을 이루었다. 자, 뭘 찾아라? 결국 관형사를 찾아라. 관형사는 뭐가 있죠? 어느 시골을 꾸며주죠. 온갖 꽃들을 꾸며주죠. 그래서 관형사는 어느와 온갖이다. 자, 어느 온갖처럼 체험을 꾸며 주어 체험의 의미를 분명하게 해주는 단어를 관형사라고 한다. 관형사는 기억으로 묶어보세요. 체험을 꾸며주지만 어떤 경우에도 조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이것이 관형사의 특징이에요. 관형사의 문법적 특징이다. 나의 고향에서 나는 고향을 꾸며주지만 조사의와 결합함으로 관형사가 아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는 나라는 대명사와 의라는 조사가 결합한 형태이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부사. 다음 선생님의 설명에 가장 부합하는 문장을 만든 사람을 골라보자. 부사는 주로 뒤에 오는 용언을 꾸며줍니다. 그런데 부사 중에서 다행히 우리는 기차를 놓치지 않았다의 다행히처럼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말하는 사람의 심리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종류도 있어요. 자, 그럼 용언이 아니라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가 쓰인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자, 선생님의 설명에 부합하는, 그러니까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를 넣은 문장을 만든 사람은 누구냐? 철수. 너무 배고파, 빨리 밥 먹으러 가야지. 너무는 부사죠. 배고파만 꾸며주죠. 빨리는 밥 먹으러 가야지라는 구를 꾸며주죠. 설마 그 사람이 떠났겠어? 설마는 그 사람이 떠났겠어는 문장 전체를 꾸며줘요. 그러니까 정답은 0이가 됩니다. 그리고 또 벌써라는 게 있죠. 떠났겠어를 또 꾸며주죠. 그 영화를 보고 났더니 자꾸 눈물이 난다. 이거는 구를 꾸며주는 거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죠. 88쪽입니다. 주로 용언을 꾸며주어 그 용언의 의미를 분명하게 해주는 단어를 부사라고 한다. 요거 밑줄 한번 쭉 쳐볼까요? 여기까지 단어까지 밑줄 치시고 부사의 정의가 되겠네요. 그런데 위에 다행히 설마처럼 용언이 아니라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도 있다. 용언과 같은 특정 성분을 꾸며주는 부사를 성분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를 문장부사. 부사는 성분부사와 문장부사로 나뉘는데 성분부사는 특정 성분을 꾸며주는 부사고 문장부사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다. 자, 다음 이제 조사로 넘어가보죠. 관계형 조사. 다음 밑에 가와 는의 차이에 대해 말해보자.
사내가 무슨 버릇처럼 한 새 장문을 손가락 끝으로 톡톡 건드리자 장 속의 새가 뽀르륵 날개를 퍼덕여 그의 손가락 쪽으로 날아와 붙었다. 사내가 숟가락을 좀 더 깊숙이 장 속으로 디밀었다. 그러자 다시 장 속의 새는 녀석의 조그만 부리로 사내의 손가락 끝을 조심스럽게 한두 번 콕콕 쪼아대는 신용이더니 나중에는 겁도 없이 홀짝 그 손가락 위로 날려 내려 앉았다. 자, 가는 새가라고 했죠? 주어를 나타내는 이건 뭡니까? 격조사. 여기서 새는 다른 새가 아니라 앞에 나왔던 그 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보조사.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거죠. 자, 문장에서 홀로 쓰이지 못하고 다른 말에 붙어 쓰는 단어, 이것이 조사다. 이게 조사의 정의죠. 홀로 쓰이지 못하고 다른 말에 붙어 쓰는 단어. 그러니까 단어 중에 유일하게 홀로 쓰이지 못하는 단어가 조사다. 조사는 주로 체언 뒤에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격조사. 체언 뒤에 결합해서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격조사가 있고, 체언뿐 아니라 부사 따위에도 결합하여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보조사. 그리고 또 하나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접속조사로 나뉘기도 한다. 그러니까 조사는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로 나뉜다. 위근에서 가는 주어임을 나타내는 격조사이고 느는 다른 새가 아니라 바로 앞에 나왔던 새임을 나타내주는 보조사이다. 이렇게 해서 조사가 정리가 됐습니다. 자, 독립어원에 보시면 감탄사가 있는데, 자, 탐구해 보도록 하지요. 다음 밑줄 친 단어 중에서 감탄사가 아닌 걸 골라보자. 오키야 이리 와서 이 아저씨께 인사드려라. 나는 어째 부끄러워서 비슬비슬하니까 그 낯선 손님이 그 애기 참 곱다. 자네 조카 딸인가? 응, 내 누이 딸 경선군의 유복녀 외딸일세 라고 대답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죠. 응처럼 말하는 이의 밑줄 치세요. 말하는 이의 본능적인 놀람이나 느낌, 부름, 응답 따위를 나타내는 말, 이것을 감탄사라고 한다. 이것이 감탄사의 정의. 감탄사는 문장의 다른 성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쓰이며 조사와도 결합하지 않는다. 이 부분 기억 니은으로 좀 묶어보시고, 이게 감탄사의 특징입니다. 감탄사의 특징. 다른 문장 성분과 직접적인 관련도 없다. 그리고 조사와도 결합하지 않는다. 위의 소설에서 밑줄친 오키야는 문장의 다른 성분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조사가 결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감탄사가 아니다. 왜요? 오키는 명사고 야는 조사니까 체온 플러스 조사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키야는 감탄사가 아니다. 자, 품사 분류의 활용. 다음 국어사전에서 품사가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 살펴보자. 건강하다, 형용사,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무 탈이 없고 튼튼하다. 얘가 쭉 나오죠. 그리고 오늘, 일은 명사, 이는 부사,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국어사전에서 낱말을 찾아보면 각각 낱말에는 뜻풀이, 용례 등과 함께 품사가 표시되어 있다. 품사를 표시해두면 사전을 찾는 이가 처음 보는 단어라 할지라도 그 단어가 문장에서 어떻게 쓰일지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 사전을 기억으로 묶어보세요. 짐작할 수 있다. 니은으로 묶어보세요. 이것은 사전을 찾는 이가 처음 보는 단어라 할지라도 이 단어가 문장에서 어떻게 쓰일지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게 해주므로 이것이 품사가 필요한 이유, 즉 품사 분류의 이점입니다. 품사 분류의 좋은 점. 1번이라는 거죠. 한 단어는 건강하다처럼 대체로 하나의 품사를 가지지만 오늘처럼 한 단어가 둘 이상의 단어를 가지기도 한다. 또한 플러스 이와 같은 품사 정보를 밑줄 치세요. 올바른 국어생활에 활용할 수 있다. 올바른 국어생활에 활용할 수 있다. 품사 분류의 이점 2번이다.
우리는 건강하세요라는 표현을 흔히 사용하지만 이는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표현이다. 건강하다는 위의 사전에서 나타난 품사 정보에서 알 수 있듯이 형용사이다. 형용사는 명령형으로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건강하세요는 적합한 문장으로 보기 어렵다. 건강하게 지내세요 뭐 이런 건 가능하겠죠? 이처럼 품사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 우리가 올바른 문장을 쓰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품사에 대한 공부를 오늘 마치게 됩니다. 품사의 이해 오늘 공부했는데요. 오늘 배운 부분을 여러분들 오마이노트에 정리하시고 관련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이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부분을 오늘 안에 복습하지 않으면 80%를 망각하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복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